그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저는 그냥 우리 그 수업할 때 수업 영상을 찍어요. 사실 아마 이미 작년에 그 장쌤이 수업 빠지면은 그 찍은 영상으로 대체해갖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찍은 영상을 그냥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아까 오픈톡 우리가 만들어서 공지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그냥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한 내용에 대한 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올려놔 봤자 예전에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와서 볼까봐 되게 걱정했었거든. 근데 쓸데없는 고민이던 게 우리 학원 학생들도 안 보는데 누가 봐. 니들도 안 보더라고. 근데 이게 활용하는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다시 보면서 개념 정리 필요할 때마다 다시 꼬박꼬박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이게 다시 들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다시 들을 수 있게 영상은 다 올려드릴 거니까, 뭐 내가 수업을 빠졌다거나 혹은 수업 때 좀 일부분을 졸았다거나 해서 다시 들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수업이 좀 지난 후에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좀 지난 후에 문제를 풀려니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럴 때 들어볼 수 있게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리고 그 링크 다 올려둘 거니까 필요하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해봅시다. 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웜업, 그냥 워밍업용으로 오늘 준비를 한 거고, 근데 얘가 이번에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일부러 이 프린트를 준비했을 정도로 제가 수업하면서 이건 좀 알아야 되겠더라, 여러분들을 좀 미리 이걸 좀 정리해두고 시작하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건 당연히 그냥 주기율표입니다. 근데 주기율표에 있는 거는 족 앞에를 왜 비워뒀냐면, 굳이 저걸 비워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비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는 3족부터 12족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인 거지. 실제로 우린 주기율표에서 이 3족부터 12족을 덜어낸 부분을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20번까지만 하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사용하게 되면 3족이나 12족 요 사이에, 3족부터 12족 사이의 원소들을 쓸 일이 아예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죠. 1족이 1족 같은 경우에는 수소니까, 그리고 18족은 헬륨이겠고, 그 다음에 2주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가는 거고,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외웠으면 외운 대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아직까지 잘 모르거나 안 외웠으면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좀 추가적으로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17쪽에 보시면 4주기랑 5주기를 굳이 일부러 추가를 해놨는데 얘네들은 좀 아시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알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할로젠 원소가 그 통합과학에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거 최근에 배운 건지 좀 전에 배웠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통합과학 고일 과학에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4주기 할로젠, 그러니까 17쪽의 4주기 원소가 브로민이라는 거, Br. 그 다음에 5주기 원소가 아이오딘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는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으니까. 얘네들이 20번 밖에 있는 원소라고 하더라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으니까 넣어 놓은 거고요. 그냥 내려가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이 단위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아이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단위에 대한 걸 볼 때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ax일 때 만약에 a가 10이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걸 여기 이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y는 10x로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 이건. 그치? 너무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y는 bx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b가 10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y는 1000분의 1 x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단위도 결국 이런 식으로 사용해 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단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 달라는 거냐면, 우리 내려가 보면요. 자, 기본 단위는,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미터일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h, 우리가 hour를 쓰겠죠. 그 다음에 분의 단위는 minute, m을 쓸 건데, 그 시간하고 분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물리나 다른 분야에서 좀 더 많이 쓰는데, 초는 그래도 화학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초는 S, 세컨, 그쵸? 세크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초는 S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열량은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열량의 단위는 생명과학에서 좋아하기도 하면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가 되긴 하겠는데, 화학은 이 칼로리보다는 줄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열량의 단위하면 줄하고 칼로리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 부피의 기본 단위하면 뭐겠어? 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의 기본 단위하면 g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기본 단위는 그냥 말 그대로 거리와 시간과 분과 초, 열량, 부피, 질량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들인데, 그 밑에 있는 SI 접두어,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단위 앞에 붙여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거기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 단위를 표현할 때 기본 단위 앞에 붙여 수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으로 숫자를 약어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터가 있는데 앞에 내가 킬로 이렇게 붙여서 킬로리터라고 하면 이 킬로 자체가 숫자 1000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킬로리터의 뜻이 뭐냐면 1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리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A 자리에다가 A가 10이면 그 10을 대입하는 것처럼 킬로리터에다가 이 킬로에다가 1000을 그대로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라. 우리는 SI 접두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SI 접두어라는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화학에서 다루는 용어도 아니니까. 사실 이건 단위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가면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한 번씩은 보고 가자는 거지.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메가라고 되어 있는 것, 우리 걔는 옆에다 바로 적어놨죠. 10의 6제곱이라고 10의 6승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는 너무 당연합니다. 얘는 사실 너무 당연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알아야 될 건 아니니까. 메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 단위는 아니니까, 접두어는 아니니까 그냥 적어드린 거고요. 킬로는 뭐예요? 1000. 그쵸? 그래서 킬로의 의미 자체가 그냥 1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가 있는 자리에다 1000을 대입하면 돼. 다만 킬로는 1000이라고 적기보다는 애초에 칸도 좁잖아요. 그리고 원래 화학이 되게 선호하는 방식인데 10의 3승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화학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적기를 선호를 해요. 뭐 우리가 뒤에도 하겠지만 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센티라고 하면 우리 센티미터 할 때 그 센티도 어디든 붙일 수 있어요. 센티리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센티그램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물론 뭐 잘 쓰진 않지만 센티줄 이런 것도 가능한데,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얘네들을 각각 단위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2cm가 있으면 센티가 방금 우리가 확인한 대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미터,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좀 계산해서 적어서 0.02m라고 적거나 100분의 2m로 적어도 되고 뭐 50분의 1m로 적어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센티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30kg이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30 곱하기 10의 3승 g이 되는 거죠. 3만 g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5ms라고 하는 거는 얘는 초이긴 한데요. 세크가 초니까. 근데 얘는 말 그대로 1000분의 5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세명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세명 때도 밀리세크에 대한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치? 기억이 안 나나? 아무튼. 그래서 밀리세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인데, 말 그대로 밀리가 이제 10의 3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도 표현을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1000분의 5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16kl 하면은 얘는 16,000리터 이렇게 되겠죠. 16 곱하기 10의 3승 리터니까. 그 다음에 20메가미터 이렇게 되면은 20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011이 다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500cm 하면은 5m죠.
얘는 그냥 아마 대부분 다 편하게 했을 텐데 그게 이유가 센티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는 정리하면 5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000cm줄 하면은 30줄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60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얘도 그냥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래서 200밀리몰, 우리가 아직 몰이라는 단위를 이제서야 배울 단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룰 건데 써보면 200밀리몰이라고 하면 뭐겠어? 0.2몰.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린 밀리몰이라는 단위와 몰이라는 단위는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겁니다. 화학을 하면서. 1단원을 하든 4단원을 하든 화학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쓸 단위가 밀리몰과 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단위와 그냥 접두어가 붙는 것까지라고 하면 그 밑에 복합 단위를 볼게요. 옆에 적혀 있는 것부터 좀 읽어보면 복합 단위는 단위 자체로도 계산식을 알아내기도 편하며 문제마다 단위에 주어진 SI 접두사에 맞춰서 계산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상 확인해야 한다. 실수 줄이는 거야 뭐 그냥 잘 확인하란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실수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밀리리터 리터로 바꾸지 않아가지고 틀리고 이런 거. 리터 밀리리터로 바꾸지 않아서 틀린 거. 그램 킬로그램으로 안 바꿔서 틀린 거. 이런 거 뭐 한 번씩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란 얘기인데. 근데 이 자체는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밀도가 그램 퍼 리터라고 주어져 있는 순간 우린 이 밀도의 계산식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죠. 뭐 하란 얘기야? 리터분의 그램 하란 얘기잖아. 단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단위 자체가 계산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게 있어도 걔에 대한 단위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계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는 리터분의 그램이니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리터면 뭐야? 부피죠? 그램이면 뭐야?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밀도 계산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뭐 화학에서도 밀도란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화학 문제를 풀게 되면 보통 밀도를 굳이 여러분들이 틀리게 하려고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접근 방식이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란 표현은 이 자체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는 의미예요. 단위 기억당 니은이면 기억분의 니은이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면 그게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래서 밀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을 하면서 화학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석할 때 굉장히 흔하게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몰농도. 자, 우리가 몰농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몰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것도 몰 퍼 리터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리터는 부피니까 부피분의 몰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단위를 보고 맞추는 거지. 이렇게. 뭐 굳이 부피분의 몰 이렇게 적기 싫으면 리터분의 몰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 거지. 계산법 자체는. 근데 뭐 리터가 부피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몰농도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단위 부피당 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좀 더 많이 쓰는 건 몰수, 뭐 수 정도는 붙이긴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건.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몰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몰 질량이 그램 퍼 몰이라고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몰분의 질량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될 거냐면 단위 몰당 질량이 될 겁니다. 그치? 보통 우리가 하게 될 건 반대의 과정이에요. 단위 부피당 몰수를 보면 그게 부피분의 몰, 단위 몰당 질량이면 그게 몰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걸 주로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걸 요 순서로 익혀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속력 같은 경우엔 속력 미터 퍼 세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속력 계산 같은 경우는 세크분의 미터, 그러니까 즉 시간분의 거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선 초분의 거리라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시간분의 거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속력 표현은 단위 시간당 혹은 단위 초당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 밑에 밀리리터 퍼 그램,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밀도의 역수거든요. 근데 밀리리터 퍼 그램은 그냥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뭐라고 이제 적을 수 있게 되겠어요? 질량분의 부피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이것도 표현을 하면 뭐겠어요? 단위 질량당 부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비열. 이제 비열의 경우에는 단위가 좀 재밌게 생겼죠. 줄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분자에 줄을 두고 분모에다 킬로그램과 도씨를 넣으면 됩니다. 킬로그램과 도씨는 서로 다른 단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도씨는 섭씨, 온도의 단위고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고 줄은 열량의 단위니까. 그럼 얘의 계산식은 뭐가 될 거냐면 질량 곱하기 온도분의 열량이 될 겁니다. 원래는 더 정확하게는 이 온도는 온도 변화여야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몰라도 이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니까 됐고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얘도 만약에 비열을 말로 표현한다고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단위 질량의 온도 변화당 열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g의 부피, 1리터의 질량 이건 뭐냐면 그냥 1g의 부피와 단위 질량당 부피가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단위 질량당 부피로 물어볼 수도 있고 1g의 부피로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주어지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질량분의 부피를 얘기하는 걸 거란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1리터의 질량도 마찬가지지. 이건 뭐야? 단위 부피당 질량과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별로 막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하는 이걸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 우리 화원의 1단원을 좀 더 뜯어보면 화원의 1단원은 크게 결국 세 가지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는 데 달려 있거든요. 하나는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주제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몰농도예요. 이 셋은 각자 다 수능에 화학식량과 몰에서 한 문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한 문제, 몰농도에서 한 문제가 나와서 총 3문제로 3개 다 수능 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3개의 파트 중에서 맨 첫 번째 있는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 있는 문제를 푸는 99%가 다 이 해석 방법에서 나와요. 저 화학식량과 몰의 문제는요, 그냥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정보들을 우리가 이런 해석 방법들을 통해서 해석해서 원하는 값으로 바꿔 나가는 게 저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주제의 전부예요. 전부.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고 그 해석한 걸 통해서 원하는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식과 화학용어 요거 봅시다. 그것도 아이디어를 보시면 아이디어 되게 간단하죠. 사실 이 화학식과 화학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적은 거 보니까 다들 되게 잘 적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매년 요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다들 대부분 잘 적었으니까 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거기 이제 적힌 거 보면은 아이디어는 사탕 1개와 초콜릿 2개가 들어있는 간식 주머니가 20개 있을 때 거의 그냥 초등학교 문제죠. 그래서 사탕은 20개, 초콜릿은 40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식 주머니 하나당 사탕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간식 주머니 20개면 20개고 초콜릿은 40개고 그냥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걸 밑에 CH3, COOH가 됐든 NaOH가 됐든 CaO, CO3가 됐든 뭐가 주어지든 다 똑같이 생각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제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하냐면 매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각했거나 혹은 지금은 잘 알고 지나가도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CaCO3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자꾸 산소가 1개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대충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는 대충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아이디어에 적힌 것처럼 CaCO3는 결국 저 간식 주머니처럼 CA 1개와 탄소 1개와 산소 3개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거다라고 아예 접근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뇌 속에서. 그냥 그런 접근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서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CH3COH 뭐예요? 아세테이트,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될 거고, 얘가 20개가 있으면 탄소는 40개, 산소는 40개, 수소는 80개가 되겠죠. 그렇죠? 탄소 2개씩, 산소 2개씩, 수소 4개씩 들어있으니까요. 진짜로 딱 CH3COOH를 보면 얘가 위에 간식 주머니처럼 탄소 2개, 산소 2개, 수소 4개가 같이 포장된 간식 주머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실수할 일이 적지 않을까 해서 적어 놓은 거고, 밑에 NaOH도 그래서 얘는 명칭이 뭡니까? 수산화나트륨이죠. 사실 CH3COOH나 NaOH는 여러분들 최근 시험 범위였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알 것 같아서 넣어 놓은 겁니다. 수산화나트륨하고 아세트산은 둘 다 산성 염기성 이제 그 액성을 띠는 물질이니까. 다음에 5개가 있으면 그럼 NaOH가 5개면 Na 5개, O 5개, 수소 5개가 되겠죠. Na 1개, O 하나, 수소 하나씩 결합한 물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몰이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울 그리고 이제부터 다룰 몰이라고 하는 얘는 그냥 단위입니다. 실제로 얘는 그냥 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답만 개로 그대로 적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몰은 그냥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다만 묶음 단위라서 원래 개로 하면 막 2분의 1개 이런 게 원래는 존재하기 힘들긴 한데요. 다른 경우에는. 근데 몰은 2분의 1몰 이런 게 가능하지. 몰 자체가 이 개들의 묶음 단위이긴 하니까. 근데 너무 생각하기 어려우면 몰 자리에 다 개로 대입해서 생각해도 된다고. 같은 거예요. 몰은 그냥 개수를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해서 막 세다가 1000개 이렇게 되면 1000개가 너무 생각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여러분 1000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1K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1kg. 우리가 굳이 그렇게 쓰진 않지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의 6제곱개 뭐 이러면 1메가개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까지 늘어나면 그걸 1몰로 묶어서 부르는 거니까. 단위가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몰이라고 되어 있지만 걔랑 별로 다를 게 없어서요. CaCO3, 즉 탄산칼슘은 Ca 0.6몰, 탄소 0.6몰, 산소 1.8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개로 넣고 생각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3번 화학반응식의 이해. 요것도 아이디어는 되게 별게 아니니까 아이디어 빨리 얘기를 해보면, 사탕 30개와 초콜릿 30개를 가지고 사탕 1개와 초콜릿 2개가 들어있는 간식 주머니를 만들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간식 주머니 몇 개입니까? 15개, 그쵸? 그래서 15개가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사탕이 15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거잖아? 그리고 그걸 화학반응식에 똑같이 별거 아니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 볼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식 있잖아, 이거 요게 물질들은 되게 단순한 데에 비해서 개수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이것저것 설명하기 좋은 식이라서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식 자체는 되게 중요한 식이거든. 혹시 이 식의 명칭을 아는 사람? 몰라? 맞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니 분명히 이 모양은 분명히 비슷한 것 같았는데. 어? 암모니아, 그쵸? 일단 얘는 암모니아가 맞아요. 그러면 일단 식 자체를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암모니아의 합성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N2랑 H2는 우리 주변에 꽤 흔하게 널려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하게 널려있는 물질인 N2H2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반응식이 이 반응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식은 식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식을 실제로 이 반응이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식이 되게 중요한 반응식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화원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려운 거 앞쪽에 생활 속의 우리 화학이라고 우리가 굳이 같이 다루진 않을 건데 그 되게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 나오는 그냥 그런 데 있거든요. 마냥 잡지책 마냥.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나 한번 읽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제 하버 보쉬 혹은 보슈라고 하는데 이라고 해서 이 암모니아 합성을 실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화학 합성 비료입니다. 사실 암모니아는 비료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NH3가 꼭 필요해요. 암모니아가 꼭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은 이 암모니아 비료를 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원래는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생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건 더더욱 힘들었었던 거고. 근데 처음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그 가능하게 한 사람이 하버 보슈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꽤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사실 하버 보슈 중에서 특히나 이제 보슈는 몰라도 하버라는 사람은 이 암모니아 합성 연구를 그런 용도로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걸 누리게 됐냐면 이때를 우리가 흔히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학 비료를 만들게 되면서 전 세계에 뭐라고 해야 되냐? 농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작물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 그래서 전 세계의 기근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때. 그랬던 거라 이게 되게 중요한 발견이었던 건 맞는데 하버가 이 발견을 하게 된 건 그걸 해결하려고, 기근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긴 알던데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나 봐요. 실제로 뭐 과학을 하시는 분들, 과학에 관심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역사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에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이게 세계대전 당시에 화학 무기 만들려고 이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사실 저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인간한테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사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우리 배설물에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한 종의 배설물은요 그 종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로 내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암모니아는 인간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 거죠. 농업 생산량을 폭증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 것도 그렇고 반대 경우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죽이려고 쓰이는 경우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뭐 가장 비슷하게 대표적인 게 뭐 요거랑 비슷한 예죠.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살리는 예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된 가장 큰 예가 된 게 그 뭐냐? 오펜하이머?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던 핵폭탄 이야기. 핵폭탄은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게 맞는데 그걸 통해서 인간은 뭘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잖아. 실제로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그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냥 이런 걸 좋아해요. 미안해, 안 궁금할 텐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냥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도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튼 이제 요식 자체는 이런 하버 보슈법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지금부터 볼 어떤 계산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것저것 얘기하기 쉬운 시기라서 좋은데 그거 말고도 그냥 식 자체가 좀 중요한 시기긴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시기고요. 아무튼 얘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계약하면은 선생님들이 합법보시법 설명하면서 제가 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할걸. 대부분 학생님들은 다 이 부분 수업하면 그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올해는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거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 계산을 일단 수행은 해봅시다. 우리가 이 반응식 자체의 의미가 사실 화학 반응식은 되게 별게 아니게 만들어진 게 N2 하나랑 H2 세 개를 가져다가 반응을 시키면 NH3 암모니아가 2개 만들어진다라는 반응식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30개 그리고 얘가 30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우린 얘가 20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네. 그러면 남게 되는 게 N2 10개가 남는다는 사실로 흘러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거 자체가 화학 반응식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뭐냐면 진짜 이런 간식 주머니를 만들거나 우리가 김밥을 싸는 것처럼 특정 하나의 재료,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재료라고 보는 부분은 저 앞쪽에 있는 반응물들 쪽이 될 건데 특정 반응물이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료가 적절히 남았을 때 내가 끝내고 싶으면 끝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학 반응은. 무조건 반응물이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혹은 반응물들 중에 하나가 다 사라져서 나머지가 아무리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을 때까지 반응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사실 이건 진짜 순독 100%짜리 구라입니다. 절대 세상의 화학 반응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화학원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장에 화학원의 뒷부분만 가도 그렇지 않은 반응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2를 선택하게 되면 화학2의 반응은 대부분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팩트는 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우리 화학1 하는 동안은 그냥 뭐라고? 재료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를 전제로 한다고. 재료, 즉 반응물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H2는 3개씩 쓰이고 N2는 하나씩 쓰이니까 먼저 사라지게 될 거는 누구니까? H2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H2 30개 중에서 30개를 그냥 몽땅 쓰면 돼. 그럼 얘는 다 떨어질 거야. 그럼 반응이 멈출 거야. 그때 얘가 30개가 사라진다면 얘 3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얘는 당연히 20개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동시에 사용돼야 되는 얘는 10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의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 중에서 개라고 적힌 글자만 뭘로 바꾸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할 겁니다. 그냥 계속 하게 될 과정이에요. 이 자체가. 맨 위에다간 반응 전에 존재하는 몰수들을 적어놓고 중간에는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몰수들을 그래서 적음으로써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 남게 되는 몰수를 적는 방식을 앞으로 두 번째 주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이것만 주구장창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되게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용해서 각자 물질들의 몰수를 구하고 그 몰수가 반응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구하는 게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개라는 입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웜업이니까 말 그대로 좀 웜업 위주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고 거기 맨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반응 후 용기 안에 분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반응 후면 여기일 거거든요. 그러면 반응 후 용기 안에 분자는 30개예요 그냥. 그치? N2 10개, NH3 20개 하니까 그냥 총 30개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분자라고 하면 그냥 이 하나들이 다 분자인 거고 그걸로 그냥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자는 몇 개입니까? 자, 원자의 계산 방식을 한번 해보면 N2는 10개인데 자, N2라고 하는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입니까? N2가 20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N2가 20개면 그러니까 N2라는 분자는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분자입니까? 2개. 그렇죠. N 원자 2개가 한 번에 뭉쳐져 있는 게 N2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N2는 결국 원자 2개씩 되어 있는 건데 N2 자체가 20개면 N 원자 수를 따질 때는 곱하기 2 해서 40개의 원자가 들어있겠구나를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NH3는 어떻게 돼요? 지금 20개가 있는데 얘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입니까? 암모니아는 4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쵸?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해서 총 4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그냥 분자당 원자 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얘는 분자당 원자 수가 4니까 분자 하나가 4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 원자 수를 세는 건 그냥 80개입니다. 그러니까 질소 하나, 수소 3개짜리 묶음으로 된 게 20개 있으면 그 묶음 안에 들어있는 총 개수는 곱하기 4해서 이런 식인 거지. 진짜 초콜릿 사탕 포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그럼 이 두 개 합쳐서 120개잖아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앞에서 해봤을 텐데 사실 반응 후에 원자를 저렇게 구할 때 저렇게 구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어떻게 구해도 되는 거냐? 반응 전의 원자 수로 그냥 구해도 되죠. 그치? 왜? 반응 전의 원자 수 실제로 계산해보면 N2가 지금 30개 있었는데 원래 그럼 얘는 반응 전의 원자 얘 분자 N2 하나당 원자가 2개니까 얘한테 60개의 원자가 있겠고 얘도 분자 하나당 원자가 2개니까 얘한테도 60개가 있을 겁니다. 자꾸 여기서도 잠깐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될 게 3H2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이 3과 여기에 있는 30개를 자꾸 엮으려고 하는데 얘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는 이 H2의 개수랑도 관련이 없고 그냥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오롯이 이거랑만 관련되어 있는 거야. 반응을 할 때 몇 개씩 사라질 거냐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 3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얘 H2가 30개 있는데 이런 거 볼 때는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원자 60개가 되는 거고 원자가 그러면 반응 전에 총 120개잖아요. 그리고 반응 전에 원자의 총 개수가 120개면 반응 후에도 원자의 총 개수는 당연히 120개여야지. 왜? 반응하면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생기는 거지. 그런 변화만 생기는 거지.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할 순 없죠. 전 이제 흔히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연금술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됐고 마지막에 이제 분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요것만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요. 사실 분자라는 표현은 그 우리 과학에서 정의되는 어떤 용어의 정의랑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분자도 대표적인 그런 예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분자라는 의미를 갖다 쓰면요. CaCl2라는 만약에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염화칼슘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지. 그래서 CaCl2라고 하는 게 있으면 CaCl2 분자 10개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CaCl2 분자 10개면 그 안엔 탄소 20개, 염소 뭐라는 거야? 칼슘 10개, 염소 20개 이렇게 들어있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실 화학에서 우린 쟤는 분자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선 그냥 분자라고 부르긴 해. 사실 화학자들도 저거 그냥 다 분자 20개 이런 분자 10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래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분자의 조건은 거기 이제 뭐 답지 부분을 보면 어차피 있겠지만 공유결합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화학적으로는 공유결합한 물질만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결합이 이온 결합이라면 분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건 우리 3단원, 2학기 때나 가서 할 3단원에 가면 원자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 이온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나야만 원래 분자의 정의가 제대로 되거든.
그래서 그때 가서 분자가 진짜 왜 공유결합을 해야만 분자인지는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는 그 전까지도 분자라는 표현은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3단원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화학을 하는 동안은 문제에서 분자라고 부르는 건 전부 공유결합을 해야만 해요. 만약에 일상적인 용어 형태로 얘를 그냥 분자라고 불렀다? 그럼 그거는 그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CaCl2 분자, 틀린 선지예요. 실제로 문제 여러분들 그렇게 푸셔야 돼요. 얘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꼭 그냥 그 화학적으로 분자의 정의는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됐고,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